안녕하십니까. 파이어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 지금 벌써 이제 200명 정도, 2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빨리 오셔가지고, 정말 너무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웨비나 시리즈를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성공적인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전략이라는 제 주제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파이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계신 분도 고객도 계시고 이미 클라우드를 많이 운영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방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어에도 파이어만의 어떤 논리와 전략들이 숨겨져 있고요. 그 부분들을 좀 조금씩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적절하게 좀 펼쳐놓고 말씀드린 적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된 세션은 작은 15분짜리 세션 3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시간 내에 이제 모든 세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길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파이어 SA들이 본사에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참고해서 좋은 내용들을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보안의 클라우드 위협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떤 트렌드가 지금 가장 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클라우드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아시는 것처럼 파이어에는 맨디언트라고 하는 IR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해 사고 대응 조직이 여러 가지 침해 현장에서 분석하다 보면 최근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많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클라우드 IR을 준비하고 분석하고 준비하는 그리고 대응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는 파이어가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지 좀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3가지 세션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아마 등록하시면서 보셨을 텐데요. 파이어아이 웨비나는 특징적으로 굉장히 많은 경품을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웨비나 온라인이라고 다를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세션 들어오신 분들은 쭉 계속 이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료될 때까지 다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70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설문 제출이 있습니다. 설문지를 뭐 쉬운 설문이니까요. 제출해서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50분을 선정해서 치킨 세트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참석도 끝까지 하시고 설문도 제출해 주신 분들을 또 선정해서 20분한테 피자 세트 굉장히 먹을 걸 풍성하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많이 집에서 열심히 좀 신나게 드시라고 이런 경품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질문을 주시면 좋은 질문을 획득해서 저희가 중간중간 실시간 답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QA 세션에서 진행도 해드릴 텐데요. 이 세션을 통해서 선정된 질문을 좋은 질문 5분에게는 5만 원권 스타벅스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해주셔야 할 게 있는데요.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이름을 적고 들어오셔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메일 주소를 넣고 들어오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저희가 접속 아이디를 따로 이제 줌에서 로그인할 때 등록을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누구가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지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시면 본인의 뭐 회사 주소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등록 아이디 저희가 그 저희 행사 등록할 때 작성해 주셨던 아이디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성함이라든지 이렇게 변경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할 때 좀 수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채팅창을 보면은 일반 채팅창이 하나 있고 QA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문이 필요하다고 싶으실 때는 QA 아이콘을 눌러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두에 이제 오프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이제 클라우드에 관련된 클라우드의 위협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이야기 저희 강양호 수석이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고 강양호 수석과 함께 클라우드 위협 인텔리전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By default, your business is more secure in the cloud. In fact, Mandiant Incident Response has never seen a major cloud service hacked. But attackers are still finding ways to compromise cloud environments. Nearly a quarter of Mandiant Incident Response has a significant cloud component, proving that security solutions are not slowing down the bad guys. Attackers are changing their methodology toward phishing and credential theft. To defend your business, you need visibility and automation
to give your team the data they need and the time to use it. 안녕하십니까. 화이아이 강양호입니다. 오늘은 그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안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제품을 도입 말고 클라우드 구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당신의 실수로 클라우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조금 자극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대중화됐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되게 걱정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기업들은 클라우드 보안을 위해서 보안 솔루션도 많이 도입을 하고 그리고 보안 인력을 확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클라우드 보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에 실패를 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우리가 클라우드 보안을 무엇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DB 클라우드의 연구원들은 클라우드 설정 오류로 인해서 전 세계 기업의 비용이 2018년과 2019년에 약 5조 달러가 소요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총 1조 7,6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가 됐고 총 118억 개의 레코드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까지 이 숫자는 212억 개로 증가를 했고 소요비용은 약 3조 1,800억 달러로 증가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은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속 빠르게 채택을 하지만 적절한 클라우드 보안 조치를 구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비용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주요 위협의 이제 원인으로는 경험이 부족한 사용자 그리고 오래된 보안 모델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때 가시성이 이제 부족한 부분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많이 변한 그리고 저희가 온프레미스에 있는 어떤 인프라들을 클라우드로 변화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구성 설정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주요 위협으로는 내부자 위협이랑 그리고 계정 탈취 그리고 데이터 유출, 서비스 악용 그리고 서비스 거부 공격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자 위협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랑 내부 직원 아니면은 기타 개인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남용할 때 발생을 하는 그런 위협입니다. 내부자 위협의 유형은 의도적 위협과 비의도적 위협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의도적 위협은 내부자의 재정적 이득 그리고 자기 과시, 복수 그리고 스토킹, 산업 스파이 행위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고 비의도적 위협은 직원들이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그런 자원들을 남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의 자원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원격 근무에 근무를 하게 된다라면 그런 감시라든지 뭐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내부자 위협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2012년도였나요? 넷플릭스가 이제 AWS에 올라가 있는데 AWS에 있는 ELB를 AWS 직원이
코딩을 하다가 실수로 삭제를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이상 넷플릭스의 웹 서비스가 이제 동작을 하지 않았고 기타 다른 웹 서비스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사례는 넷플릭스의 이런 사례는 AWS 같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의 직원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든지 악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자 위협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계정이 탈취를 당했다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영향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유출 카테고리랑 유사한데 계정 탈취는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대신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그런 위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탈취된 그런 클라우드 계정들이 다크웹에서 공유돼서 심각한 어떤 보안 위협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S3 버킷 자격증명을 탈취를 한 다음에 함께 공격하는 그런 파트너들을 찾는 그런 광고가 다크웹에 이렇게 포럼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들은 GitHub과 같이 공개적으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장소에 소스 코드, 그런 업로드되는 소스 코드에 하드 코딩된 자격증명이나 개인 키를 남겨두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으로 악의적인 사용자가 트러플 호그라는 오픈 소스 도구 같은 거를 가지고 간단하게 인증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이제 계정에 액세스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요. 공개적으로 액세스가 가능한 리포지토리에는 절대로 하드코딩된 소스 코드를 노출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노출을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노출을 하시게 되면은 네, 데이터가 유출이 됩니다. 바로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 정보가 노출이 되거나 아무런 인증 조치가 없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인 에이본에 잘못 설정된 이런 클라우드 서버가 최근 개인 정보 및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이 1,900만 개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또 사건이 있는데 2019년 4월이었나? 그때쯤인데 AWS 올라가 있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가 운영자의 잘못된 설정으로 다 노출이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운영자가 아무런 인증 절차도 없이 구성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인재입니다. 네. 다음에는 서비스 악용, 클라우드 서비스 악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해커가 클라우드를 장악을 해서 피해자의 클라우드를 장악을 해서 악용을 하는 위협입니다. 계정이 탈취되거나 인증 정보가 노출이 된 경우에 해커는 피해자의 클라우드를 장악하게 되는데요. 인퍼바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격자는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한 그런 노출된 API 키를 탈취를 했고, 해커가 그 API 키를 이용을 해서 인퍼바의 지금 쓰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접근을 한 다음에 인퍼바 경영진에게 버그 바운티 현상금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밝혀지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되게 그 전에는 발생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경영진에게 현상금을 요청을 해서 발견을 하게 된 그런 사례인데 정리를 하면은 예전에 남겨두었던 API 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 접근 가능하게 된 그런 API 키가 노출이 됐다. 그런 사고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이수스에 대한 케이스가 있는데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에이수스의 업데이트 서버들이 장악을 당했어요. 장악을 당해서 정상적인 업데이트 파일이 배포가 됐을 때 말웨어들이 이제 같이 배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격자들에 의해서 장악을 당해서 업데이트 서버 때문에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인해서 뭐 악성 코드가 배포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API 인증키가 노출된 API 인증키를 가지고 자신들의 정보들이 노출된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또 악용의 또 주요 사례로 디도스 공격이 있는데 클라우드에서 동작을 하는 인스턴스들이 좀비봇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디도스 공격은 다들 아시다시피 웹 자산을 액세스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운영을 중단을 하고 자산들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 그런 조직에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격입니다. 네. 슬라이드를 제가 잠깐 지금 오류가 있었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마존 앱 서비스 는 최근에 2.3TBps의 디도스 공격을 방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규모는 지금까지 기록된 디도스 트래픽 중에 최대 트래픽 수준인데 아마존은 이 공격이 올해 2월에 발생을 했고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이나 공격의 대상과 출처는 밝히지 않았는데 AWS 쉴드에 의해서 잘 완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AWS가 발표를 한 내용은 쉴드가 디도스 공격을 잘 막았다 이런 거를 자랑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근데 중요한 점은 클라우드에 대한 디도스 공격, 클라우드를 원인으로 한 디도스 공격이 점점 이제 심각하다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공격자들은 그리고 종종 허위 신원이랑 도난된 신용카드 같은 걸로 클라우드 계정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에는 굉장히 추적하기도 더 어렵고 이렇게 만들어진 좀비 봇들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클라우드를 공격자들이 악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T37은 예전부터 합법적인 서비스를 많이 악용을 해서 공격을 했던 그런 그룹인데 이들이 사용을 했던 수많은 악성 코드 도구들은 2015년도부터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도그콜이라는 악성 코드로 한국을 표적으로 공격을 많이 해왔는데 클라우드를 CNC로 악용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API를 활용을 합니다. 어도비 플래시 취약점을 이용해서 루어 문서를 이러한 루어 문서를 이제 실행을 시키도록 만들고 그러면 도그콜 악성 코드가 드롭이 됩니다. 도그콜 악성 코드가 드롭이 되면은 사용자의 악성 코드가 쫙 풀리면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APT 공격 그룹이 장악을 해놨던 CNC 스토리지에서 이용이 되는 CNC로 자동으로 통신이 되는 커맨드가 CMD 창에서 실행이 되면서 통신이 쫙 붙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클라우드 악용 사례고요. 그리고 APT9이라는 또 공격 그룹이 있습니다. APT9에서 이제 APT9은 중국을 기반으로 한 공격 그룹이고요. 최근에 확인된 아이스포그라는 악성 코드는 파이썬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파이 인스톨러라는 모듈로 이제 exe 파일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이 유틸리티는 드랍박스의 전체 API 명령 기능을 지원을 하는 그런 유틸리티고요.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그리고 계정에 남아있는 저장 용량, 그리고 프락시 서버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근데 이 유틸리티 파일 악성 코드는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공격자가 장악한 드랍박스로 내부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류의 공격은 일반적인 기업에서 굉장히 막기가 힘든데 왜냐면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웹사이트에 대한 기업 내부에서 이뤄지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그니처 베이스로 탐지를 하는 기존의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센서 같은 걸로는 다 우회가 되기 때문에 막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런 위협들에 대해서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플리케이션 화이트리스트 적용이랑 외부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 금지 정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PC에서 필수 애플리케이션만 이제 허용 목록에 추가를 해서 불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은 실행이 되지 않도록 금지를 일단 하고요. 사내 컴퓨터 시스템에서 외부의 개인용 클라우드를 쓰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는 그런 정책을 적용을 하면 위험이 조금 완화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PC의 행위를 분석하는 그런 정책들을 두 번째로 이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의심스러운 동작이 감지가 되면은 사용자에서 트래픽이 일어난다든지 트랜잭션이 일어난다든지 의심스러운 동작이 감지가 되면은 심층적인 분석 프로세스를 돌려서 의심스러운 동작이 단순히 사용량이 많아져서 이제 정상적인 폭증의 결과인지 그리고 악성 애플리케이션의 남용의 결과인지 확인을 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방법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중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인증 응답 메커니즘을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왜곡된 이미지나 문자 그리고 숫자 이런 것들로 이제 추가 인증을 하는 캡차나 아니면은 다단계 인증, 멀티팩터 어센티피케이션을 적용을 하는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다단계 인증을 강화를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이제 인증을 할 때 수신된 응답이 정상적이지 않고 악의적인 사용자로 이제 분류가 되었을 경우에 어딘가에 이런 사용자들에 대해서 저장을 해놓고 추가적인 이제 추적을 해보는 그런 방법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보안 위협의 유형이랑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을 할 수 있는 위험들 그리고 몇 가지 사례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점은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만큼 계정 관리, 인증 정보에 대한 안전한 처리 그리고 안전한 클라우드 구성 설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라우드는 안전한데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안전합니다. 다들 안전하게 사용하셔서 안전한 클라우드의 여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파이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오진석 상무입니다. 앞선 세션에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다뤄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룬 얘기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위협 정보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저희 이제 맨디언트에서 그래서 그런 위협 정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했었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유즈 케이스를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침해 사고 조사 준비라는 제목으로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저희 쪽에 있는 에이펙에서 먼저 한번 세미나를 했었고요. 그때 저희 쪽 맨디언트 컨설턴트가 직접 IR을 수행하는 컨설턴트가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IR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뎁스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영어로 들으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그 유즈 케이스 스터디는
어카운트 하이제킹입니다. 계정 정보에 대한 유출에 대한 피해는 앞서 강양석이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격증명에 대한 도용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거는 질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온프람 환경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 근데 클라우드라고 특별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정 도용에 대한 것은 완전히 예방이 힘들고, 그 다음에 도용이 되었는지를 탐지하는 방법들은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이제 명확한 팩트로 찾기는 좀 힘들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계정 도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한 기업에서 이제 사고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공격자로부터 스피어 피싱 이메일 공격을 받게 됐고요. 스피어 피싱 이메일 공격을 받은 그 해당 그 PC 엔드포인트에 남겨져 있는 정보를 통해서 그 회사가 쓰고 있는 지메일 계정과 그다음에 지라 소프트웨어죠. 지라 쪽 시스템에 있는 계정 정보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권한을 갖고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뭔가 계정 관련된 정보, 계정 관련된 그 컨트롤에 조금 많이 허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멀티팩터 인정도 없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모니터링 체계도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정보가 유출되고 실제로 이제 그 계정 도용을 당해서 내부 시스템들을 이제 접근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상 유출된 건 지메일 계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라 시스템도 다양히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싱글 사인온을 굳이 제공하지 않아도 사실 저도 그렇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이디 패스워드 돌려 쓰는 것은 되게 일상 다반사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도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케이스에도 똑같은 그 방식으로 계정 도용을 계정을 공유해서 쓰고 있었고 똑같은 계정을 쓸 수 있어서 로그인이 가능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로 시스템에 접근해서 내부 클라우드에 있는 인스턴스에 접근을 해서 정보를 탈취하고 처음 케이스에서는 그 코인 마이너를 설치하는 이제 그런 그 리소스를 써서 뭔가 돈을 벌어가는 그런 클라우드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클라우드 코인 마이너를 돌린다는 얘기는 갑자기 리소스 보안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그런 이유로 보안팀에서 조직에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추적을 하게 됐습니다. 추적을 한 다음에 각각에 있는 그 뭐 지메일이나 지라소프트나 여러 가지 그 인스턴스 서버에 대한 접근 계정에 대해서 멀티팩터 인증을 그때 뒤늦게 걸었어요. 뒤늦게 걸고 나니까 이제 공격자가 실제로는 기존에 접속하던 것들을 접속하지 못하게 됐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공격자는 기존에 있는 정보를 재활용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재활용해서 실제로 멀티팩터가 걸려있지 않았던 유일한 홀인 VPN 접속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에 다시 들어가서 정보를 게더링하고 하는 행동을 추가적으로 하는 중에 맨디언트 서비스 IR을 받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유저 케이스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엄청 어마어마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단순히 아이디 패스워드가 틀렸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간 정보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공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로는 어딘가 호스트 처음 감염되는 그런 이제 호스트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호스트들을 통제하는 통제 시스템이 적을수록 연계성을 찾기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특히나 이제 침해 사고 되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 포렌식 준비 같은 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또 하나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말로는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계정 정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프라를 보완을 했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그런 어떤 게이트웨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엣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도 내부와 외부가 갈라지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공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온프람에 있는 인프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쉬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격을 제공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환경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공격자는 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하게 된다는 그런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그 데이터 유출, 데이터 브리치에 대한 케이스였는데요. 뭐 이거는 그렇게 깊은 내용은 아니고, 데이터 브리치가 보통 일어나게 되면 어떤 뭐 2메가짜리 어떤 데이터가 나갔다고 해서 데이터 브리치라고 하지 않고 굉장히 큰 스케일의 어떤 피해를 볼 때 데이터 브리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규모의 브리치이긴 하지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접근되는 환경이나 연관된 환경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브리치의 경우에는 공격자가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강양석이 얘기했던 부분과 조금 중첩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예방만이 정말 뭐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이제 공격자가 GitHub에서 바로 이제 그 정보를 갖게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특별한 어떤 특정한 툴을 쓰면 GitHub들이나 이런 곳에 올라가 있는 소스 코드에 있는 계정 정보를 획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우처럼 실제로 인스턴스 S3 버켓에 대한 계정 정보를 GitHub에 있는 소스 코드 중에서 유출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정보를 토대로 맞는 S3 버켓을 찾아서 진행을 하다가 S3 버켓은 내용들을 모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S3 버켓은 잘 아시는 것처럼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그냥 들고 나갈 수 있겠죠. 들고 나가서 그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그 데이터 안에 여러 가지 내부 시스템 정보가 많이 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 내가 정말 지금 가지고 오고 싶은 건 데이터베이스 DB 안에 있는 데이터라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계정 정보를 활용해서 그 실제 고객의 그 인스턴스 내에 그 EC2 서버를 만들게 됩니다. EC2 서버를 만들고 만든 EC2 서버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DB에 액세스를 해서 액세스된 그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는, 다시 옮겨가게 되는 이런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됐고요. 말 그대로 내가 관리하지 못한 계정 정보로 시작한 S3 버켓의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까지도 뭔가 유출되는 그런 이제 사고를 경험했던 케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 외부 내가 있는 바깥에서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 접점까지 막힘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막힘이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야겠지만 또 운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걸 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터넷 속에서 바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는 것, 이것 자체로도 공격적인 굉장히 큰 어떤 혜택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복잡한 시스템보다는 S3 버켓을 오픈하는 것처럼 단일 시스템의 경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확대도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네트워크의 구성이라든지 자원의 어떤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제약성들이 클라우드에서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클라우드에서는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든 원하는 서비스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위협이나 데이터 브리치도 역시나 그런 방법으로 굉장히 쉽게 유출할 수 있는, 공격자들에게 좀 더 편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아까 첫 번째 케이스와 유사한데요. 첫 번째 사용자 PC가 이제 감염됐을 경우에 대한 겁니다. 근데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사용자 PC라고만 한정질 수도 없고, 우리가 클라우드 넘어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VDL을 쓸 수도 있고, 심 클라이언트를 굉장히 확대해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반대 개념으로 개인 집에 있는 PC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랄까요, 핸드폰, 모바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고, 클라우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그 디바이스 자체의 제한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범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옛날 용어로 BYOD라고 하죠. 지금도 BYOD가 여전히 그 핫한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그 디바이스로도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그게 클라우드의 특징이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그 모든 걸 통틀은 엔드포인트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PC를 제외하고는 통제 방안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 PC를 감염시키고, 감염된 PC를 통해서
확보된 웹 서비스 서버에 그 어떤 악성 파일을 올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사용자 그 디바이스가 그 웹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루트로 웹 서버에 악성 파일을 올리고, 이 악성 파일은 그냥 C2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냥 단편적인 어떤 코드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황을 지켜보겠죠. 어떤 일들이 그 시스템에 벌어지고 있는지를 웹서버를 통해서 정보를 더 수집하고 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아시는 것처럼 오토스케일링 하는 이제 기능들을 적용이 되면서 이 웹서버가 순식간에 쭉 벌어집니다. 여러 개로 쭉 이제 그 확산이 되고요. 확산된 시스템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나 이 내부 시스템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획득한 시스템의 정보를 통해서 클라우드가 아닌 온프람에 있는 데이터 시스템들, 아마도 이 고객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고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내부에 있는 시스템까지 연계해서 내부 시스템 정보가 유출이 되는 그런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제 맨디언트 팀에서 조금 하이라이트 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바이스의 어떤 종류와 상관없이 처음 감염되고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 확산을 통해서 다른 권한을 얻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버 킬체인, 그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많이 해왔던 APT 공격의 사이버 킬체인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거죠. 방식 자체가 다름이 없고요. 그런 어떤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원하는 데이터까지 차근차근 접근해가는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 아웃바운드에 대한 통제 개념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오토스케일링 하는 그 포렌식 툴들이, 오토스케일링은 이제 포렌식을 하는 관점에 어떤 데이터를 남겨 있는 것들이 되게 없기 때문에 포렌식하기 좀 힘들게 만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아웃바운드 통제 방안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일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는 특별한 통제 없이 온프라미스 환경에도 내부에도 침투할 수 있는 어떤 접점으로도 동작을 한다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예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클라우드는 뭐랄까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공격자에게도 굉장히 그렇게 동작을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클라우드가 쉽기 때문에 그 쉬운 것들, 좋은 것들 때문에 나에게 더 되려 위협이 될 수 있고 내 발등을 찍을 수 있고, 그다음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 중인 순기능 중인 확장성과 자동화, 이런 기능들은 공격자에게도 동일한 어떤 그런 펑션을 다 제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고 빠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위협들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클라우드를 준비해서 많은 문서화를 시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공격자에게는 굉장히 큰 백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지만 클라우드 특성상 데이터가 디바이스와 모든 자산들이 길게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후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클라우드의 환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는 여러 가지 컨테이너라든지 펑션 기반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서버 호스팅 개념의 어떤 서버 개념이 아니라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개념의 굉장히 들고 남이 빠르고 사용 주기가 굉장히 짧은 그런 생명력을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안 정책을 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렵겠지만 우리가 온프람에서 하고 있었던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클라우드가 굉장히 짧게 없어지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공격자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서비스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깅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클라우드에 대한 하드링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은 클라우드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멀티팩터 인증에 대한 것도 아까 예제에서 보신 것처럼 멀티팩터 인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걸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멀티팩터 인증을 받는다든지, 삭제할 때 받는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때 멀티팩터 인증을 받게끔 설정한다든지, 이런 뭔가 세부적인 설정 자체가 굉장히 공격자로 하여금 그 길들을 좀 막게 하고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우리가 보완을 하면서 계속 회자가 되는 얘기인데,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도 just in time이라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시간 설정을 할 수 있게끔, 그때만 딱 주고 회수할 수 있게끔 그런 원칙과 그런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더 관리하기 쉽게, 그리고 피해를 당한다고 해도 그 피해 범위가 확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제 하드닝의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클라우드에 관련된 모든 그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보안 대책은 실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안 공격자는 이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리스판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뭐 팁을 이제 맨디언트 팀에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제 IR에 대한 클라우드 IR, 클라우드 침해 사고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적절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첫 번째는 클라우드 IR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좋은 시작이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준비가 가능하다 그러면 많은 시스템에 로깅을 해서 로깅을 통해서 내가 뭔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파이어의 제품이라든지 파이어에 관련된 제공하는 것과 무관하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적용해 준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나 가지고 개발했던 스크립트나 모든 것들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로깅, 받을 수 있는 모니터링 레벨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침해 사고 대응 관련된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참여입니다. 그래서 보안팀만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법무팀도 있고요. 그다음 개발팀도 당연히 있고, 네트워크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임원들, 경영진들 포함해서 이 모든 팀들이 침해 사고 대응 클라우드 관련된 침해 사고 대응에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오픈된 기반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맨디언 팀에서 5가지 가이드를 줬는데요. 클라우드 관련돼선 특별히 감사 로그는 적어도 12개월 이상 보관을 하기를 권고를 드리고, 그다음 중요한 데이터,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SQL 관련된 쿼리문에 대한 로그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일에 대한 액세스 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로그들은 꼭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성사항에 대한 변경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구성이 변경되거나 자산의 어떤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역이 변환되는 모든 내역들은 로깅을 통해서 다 내역을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후에 내가 그것을 분석해야 될 때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로깅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툴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질문 주신 분도 제가 잠깐 확인하고 왔었는데, 적절하게 내가 관리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어떤 그 업무 환경들을 보장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클라우드에 대한 침해 사고 내용이라든지 침해 사고를 대응하는 방법들은 실제적으로 저희 파이어의 맨디언트 팀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런 위협들이 걱정이 된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금 의문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 쪽에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맨디언트 팀의 도움을 받고 맨디언트 팀의 정보를 가지고 최선의 가이드를 드리고 좋은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re excited to introduce CloudVisory, now part of FireEye. And in this video, we're going to talk about how CloudVisory can help you with your compliance needs.
As more organizations are moving their IT infrastructures into the cloud, security teams face a new kind of challenge. They need continuous compliance assurance for public and private cloud environments. Simply put, CloudVisory is a central hub for cloud security management that delivers visibility, compliance, and governance across cloud environments. When it comes specifically to compliance, CloudVisory provides continuous assurance regardless of the number of cloud accounts, providers, or operating systems. Let's see how it works in action. First, CloudVisory discovers your cloud assets to evaluate the levels and states of compliance for each of them. This is what makes the solution unique. With expanded visibility, it helps achieve compliance results that are consistent. Following the first step, the solution runs automatically configurable checks, controls, and events to detect specific compliance risks for every discovered asset. Finally, once risks are identified, CloudVisory offers options for manual and automated responses. With automation, the solutions make it easy to streamline compliance assurance, and that in turn helps them realize better security with lower costs. 안녕하십니까. 파이어아이의 박현범입니다. 앞의 세션들에서 클라우드에는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우리 파이어아이가 어떻게 클라우드를 보완할 수 있는지 그 끝판왕을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준비한 제목은 구축형 보안은 가라. 파이어아이의 클라우드 보안입니다.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관리는 비즈니스 활동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버도 필요하고 서버를 관리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프라 관리가 비즈니스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과 확장성입니다. 비즈니스 활동의 속도와 민첩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비즈니스 활동의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와 큰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클라우드는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정적으로 인프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온프레미스보다 훨씬 더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클라우드는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까지 자리를 이미 많이 잡아 있고 이미 기존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할 것 없이 고객 서비스를 위한 환경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클라우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우리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기업이 선호하는 클라우드의 구성 방법, 클라우드의 아키텍처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건 이제 플렉세라의 조사 결과인데요. 1000명 이상의 임직원을 두고 있는 554개의 기업에서는 69%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단점,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단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제 기업의 데이터죠. 즉 정보 자산이 어딘지 알 수도 없는 외부 공간에 저장되고 운영돼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안전하지 않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가장 큰 단점이 될 건데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어떨까요? 내가 아는 위치에 내 서버를 뒀고 내 서버에서 클라우드를 실행했지만 온프라미스의 전통적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어떤 리소스에 대한 제한값이 있다는 게 단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두 클라우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만 취할 수 있을까요? 보안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확장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두 개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일 클라우드가 아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클라우드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2014년, 15년에 클라우드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보완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찾는 대신에 온프레미스가 가지고 있던 보안 방법을 클라우드에 적용하고자 했죠. 근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는 물리적인 네트워크나 인프라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특성에 따라서 기존의 보안 방식이나 보안 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나 호스트 방식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대체 도구를 찾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나의 데이터 센터고 나의 서버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안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해서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왔었는데요. 클라우드 보안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정보 자산이 보호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의 클라우드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클라우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실에 출근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업무를 하던 업무 환경이 각자의 집이나 혹은 각자의 어떤 위치에서 원격이나 화상으로 변경되었고, 회사에 출근해야만 접속이 가능했던 그룹웨어 역시 인터넷망에서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하도록 변경돼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속하기 위해서 복잡한 도입 절차를 대거 생략을 한 채 기업형 소프트웨어, 사스 솔루션을 빠르게 업무에 적용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슴이 아픈 일이겠지만 IT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기업형 소프트웨어의 촉진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 365나 슬랙과 같은 협업 도구, 그리고 줌이나 웹엑스 같은 화상회의 솔루션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세션을 듣고 계신 기업의 보안 담당자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솔루션을 이미 적용하셨거나 혹은 검토 중이시거나 검토를 기획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클라우드의 사용이 변화된 만큼 우리의 자세도 변화돼야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클라우드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아스, 파스, 사스로 빠르게 변경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기업의 데이터는, 그러니까 기업의 더 많은 워크로드가 클라우드로 이동을 했고, 이러한 워크로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활성화되고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보완해야 되는 방법, 과제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이제 클라우드 사용이 활성화되었는데 기업이 요구하는 정보 보호가 모두 적용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한 게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보 지식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제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이제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은 어떤 클라우드에 어떠한 특수 기능이 있는지, 왜 이런 기능을 이렇게 설정해 놨는지 실제로 클라우드를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운영자, 개발자의 수준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업의 정보 자산이 어떤 클라우드에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의 사고는 대부분의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게 되는데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알맞은 설정을 했는지 모두 파악하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한 줄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광범위한 시스템을 통합하고 지능적인 탐지 방법론을 적용해서 가시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이어아이는 이러한 클라우드 문제, 과제에 대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파이어아이의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파이어아이는 기업의 클라우드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솔루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선 살펴볼 거는 사람이 나타났죠. 랜디언트의 어세스먼트 서비스를 포함해서 레거시 환경에서 제공하던 파이어아이의 보안 솔루션은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보호하도록 진화,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제 뒷장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파이어아이의 보안, 파이어아이 에코시스템의 핵심은 힐릭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힐릭스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클라우드 보안을 파이어아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의 문제, 클라우드의 스토리지의 문제,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이메일의 문제,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의 형상 관리 등 클라우드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파이어아이의 전문 솔루션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그렇게 탐지된 위협을 힐릭스를 통해 통합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아이가 클라우드를 보호하는 유즈 케이스인데요. 파이어아이의 솔루션 적용 범위를 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앞장에서 파이어아이의 에코시스템의 핵심은 힐릭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클라우드 솔루션은 힐릭스로 통합되어 하나의 단일 콘솔에서 모두 제어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즈 케이스가 있겠지만 2020년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주요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케이스 스터디는 무엇일까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제어하는 방법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룹웨어의 트랜스포메이션, 즉 사스에 대한 보완이 될 것입니다. 파이어아이의 클라우드 보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웨어의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 오피스 365를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온프레미스에서 기업의 이메일 보안을 책임지던 파이어아이의 EX의 클라우드 버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파이어아이의 이제 EX 클라우드 버전은 ETP라고도 부르는데 ETP는 이메일 스레드 프리벤션 클라우드의 약자이고요. 고객은 단지 파이어아이의 ETP를 구독하고 오피스 365와 연결만 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설치는 필요 없고요. 이러한 방식의 보안을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은 Secure Azure Service에서 뭐 CCaaS, 세카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통상적으로 SaaS라고 다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메일 보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온프라미스든 클라우드든 이메일을 보안하는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메일 박스에 도착한 메일이 악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건데요. 파이어아이의 이메일 보안 솔루션은 메일 박스 안에 스팸이나 바이러스, 악성 링크, 악성 첨부 파일을 샌드박스로 검사해서 내 메일 박스로 유입되는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P 솔루션은 기존의 온프라미스에 구축된 이메일 시큐리티 플랫폼과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이제 이메일 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적어놨는데 저기에서 말하는 콜라보레이션은 무엇을 뜻할까요? 기업의 그룹웨어, 즉 이메일 관련된 툴이 오피스 365로 트랜스포메이션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메일만 사용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피스 365는 팀즈,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 등 다양한 클라우드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피스 365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피스 365의 계정을 탈취하기 위한 브루트포스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파워쉘을 이용한 권한 남용 등 오피스 365가 외부에 있는 사스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공격 표면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피스 365는 이제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파이어아이의 힐릭스가 오피스 365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액티비티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맨디언트의 5365 어세스먼트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기업의 그룹웨어가 클라우드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막 되고 있는데 오피스 365 관리자는 이제 보안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친구들 언어로는 국룰이라고 하는데 오피스 365의 보안 설정 값에 국룰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기준은 기업의 고유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오피스 365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기준에 맞는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이어아이의 맨디언트는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 365의 환경을 분석하고 현재 보안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도출해서 기업에 가장 알맞은 보안 정책 수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업형 소프트웨어의 확산,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가시성 있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파이어아이의 이코시스템의 핵심 힐릭스입니다. 힐릭스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CM 앤 SOA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이어아이 제품은 물론이고 서드 파티, 즉 이기종 장치로부터 보안 로그를 수집해서 파이어아이의 강력한 인텔리전스를 통해 위협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아이 힐릭스는 2,000개 이상의 탐지 정책이 사전에 구성되어 있지만 수집되는 로그에 맞게 고객 상황에 맞게 수분 이내에 자동으로 신규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관리해 주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기존의 이제 뭐 아크사이트나 스플렁크와 같은 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힐릭스는 심의 역할을 넘어서 플레이북 기반의 오토메이션 앤 리스폰스, 즉 수화의 역할까지 추가된 통합 모니터링 도구로 보실 수 있고요. 심과 수화를 따로따로 구성하지 않고 힐릭스 단독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스의 가시성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심이랑 수화로 빠졌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뭐 시스코의 엄브렐라가 될 수도 있고 뭐 EDR 솔루션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될 수도 있고 AWS나 애저, 구글과 같은 다양한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점점 더 늘어나는 기업형 소프트웨어, 적절한 보안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텐데요. 서로 다른 사스, 가시성 확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이어의 힐릭스는 이미 150개 이상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마쳤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뭐 AWS의 S3라든지 플로우로그라든지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와치라든지 뭐 이제 시큐리티 허브와 같은 로깅이나 보안 서비스는 물론이고 최근 기업형 협업 도구로 각광받고 있는 오피스 365나 슬랙, SFDC 같은 사스 역시 힐릭스로 로그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사스가 힐릭스에 없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이어의 힐릭스는 새로운 사스에 대한 인테그레이션, 메인터넌스 등을 지원하는 최고의 전문팀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힐릭스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조치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어의 힐릭스는 하나의 통합된 창에서 모든 클라우드의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제 사스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기업의 클라우드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활동, 액티비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많은 로그 안에서 위협을 어떻게 찾아내시겠습니까? 파이어의 힐릭스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클라우드의 구성 방법인데요.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 세션을 하는 동안 이제 줌에서 이제 답변을 조금씩 달고 있었는데 이 하이브리드랑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길게 준비했으면 좋은데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이어의 클라우드 바이저리입니다. 클라우드 바이저리는 이제 흔히 말하는 CSPM 도구가 될 겁니다. 클라우드 바이저리가 제안하는 멀티 클라우드의 보안 기능은 비저빌리티,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기능은 클라우드 바이저리만의 특화된 기능이라기보다는 클라우드의 형상 관리를 한다, 즉 CSPM 도구다라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멀티 클라우드의 관리,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가시성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일어나는 감사 로그나 뭐 네트워크 플로우 로그 등을 통해서 여러 클라우드에 흩어져 있는 나의 워크로드의 상태나 로그를 하나의 콘솔에서 통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컴플라이언스의 보장입니다. 기업이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 자산이 클라우드 안에 저장되고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이 정한 보안 규정을 클라우드에 있는 내 워크로드가, 내 자산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버넌스입니다. 위협을 탐지하고 탐지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잘못된 설정을 복원한다거나 하는 대응책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이어아이의 클라우드 바이저리는 CSPM이 갖춰야 하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바이저리는 어떻게 멀티 클라우드를 보호할까요? 클라우드 바이저리가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운영 체제입니다. 클라우드 바이저리는 이제 이미 잘 알려진 메이저 클라우드들이죠. AWS나 애저나 GCP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이제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호하는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고 오픈 스택과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워크로드까지 통합하였습니다. 기존의 CSPM 도구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클라우드 바이저리는 한 단계 발전된 이 시대가 원하는 CSPM 도구가 될 것입니다. 13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00개가 넘는 감사 정책이 이미 내장되어 있고요. 이러한 감사 정책을 통해서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할 수 있고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위협을 탐지하거나 설정값을
조치한다거나 하는 강화된 거버넌스 역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의 자산 평가와 보안을 위한 통합 관리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파이어아이가 어떻게 클라우드를 보안하는지 좀 요즘 주목해봐야 할 만한 3가지 유스 케이스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현재 우리의 클라우드를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현재 우리의 클라우드는 어떻습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로 워크로드가 이동하고 오픈스택과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구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안전하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오피스 365나 팀즈, 슬랙과 같이 그룹웨어는 클라우드로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있습니다.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내 클라우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까? 이것 역시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원격 근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클라우드는 전보다 더 많이 외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되고 있는 클라우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현재 우리는 우리의 클라우드를 어떻게 보안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클라우드 보안은 여러분의 정보 자산, 즉 워크로드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자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가시성 확보하는 게 선행돼야 될 것이고요. 이 가시성 확보를 통해서 알맞은 정책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파이어아이는 수많은 공격에 대해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해 강력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사이버 위협의 최전방에서 국가안보나 또는 기업의 보안에 항상 함께해 왔습니다. 온프라미스 보안을 파이어아이가 함께했듯이 복잡하고 어려운 클라우드 보안 역시 파이어아이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R코드 찍고 설문조사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We're excited to introduce CloudVisory, now part of FireEye. Customers are moving more of their IT infrastructures into the cloud, while at the same time, deployment automation technologies have significantly outpaced security automation technologies in terms of adoption, features, and maturity. Simply put, CloudVisory is a central hub for cloud security management, delivering visibility, compliance, and governance to any organization using cloud services. CloudVisory delivers cloud-native governance of policies through direct communication with cloud provider APIs. Without relying on workload-based agents, CloudVisory completely automates the collection, processing, and primary analysis of security events from workloads and cloud services across multiple cloud accounts and cloud providers. CloudVisory governance builds upon visibility and compliance to deliver intelligent, cloud-native governance for complex and dynamic multi-cloud environments, while each cloud provider offers their own form of granular, API-driven controls for least privilege policy governance. CloudVisory allows you to keep your existing automation tooling and let an intelligent machine augment security policy governance for your organization. 네, 지금까지 1시간가량 준비된 세션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션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올라오는 질문들 보면서 답변 달 수 있는 건 열심히 달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Q&A 시간을 길게 가져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단 모든 질문들 너무 소중하고 좋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들을 확인하고 주셨던 처음 등록했던 연락처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도 드리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 미팅을 어레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GKL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던 내용이 하나 제가 답변 드리고 싶어서 하나 좀 픽을 했는데요. 치매 사고 대응을 위해서 전사적인 노력 및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너, 경영진, 전 임직원의 대응 및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사적인 대응이 잘 되는 사례를 하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죠? 그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진행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그 임원들부터 실제 분석하는 분석가까지 그냥 테이블에 다 한껏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원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로 하기로 했던 것들을 테이블상에서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공격 메일이 들어와서 감염당했다 그러고 신문에서는 우리 회사가 뭔가 정보 유출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악성 루머 같은 신문이 터졌고 법무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를 가이드라고 보안팀에 물어오고 뭐 이런 상황들을 실제 한번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실제로 보안팀이 할 수 있는 영역들, 조직적인 후원을 받아야 되는 것들, 이게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느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클라우드 바이저리 관련돼서 아직 컴플라이언스 질문 주셨던 분이 계신데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잘 찾아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바이저리 같은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우리가 글로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건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에 있는 컴플라이언스, 뭐 ISMS 국내 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에 있는 PIMS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클라우드 바이저를 하는데 어세스먼트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솔루션을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어세스먼트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POV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원하시는 컴플라이언스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을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 주셨던 모든 것들은 저희가 추후에 행사가 좀 종료된 이후에 이메일이나 연락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거나 미팅을 통해서 모든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다 하겠고요. 모든 답변을 성실하게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파이어의 모든 내용들을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파이어를 생각하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기본 원칙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하나의 솔루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있었던 위협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그거를 대응했던 여러 가지 경험치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용되는 클라우드에서도 역시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공격자가 하루아침에 굉장히 뛰어난 공격자로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경험했던 경험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파이어에는 클라우드에도 역시 예전에 있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이전에 있던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시고 끝까지 질문 올려주시고 뭐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는 좀 더 탁 트인 공간에서 얼굴을 대면하고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